안녕하세요. 조우미 A입니다. 분양 코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페를 이제 간혹 들리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난 3주간 제가 글을 올리지 못했어요. 사실 봄이 되면서 업무량이 이렇게 너무 늘어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3주간 이렇게 공백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공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제가 부동산 시장에 관한 보고서들은 늘상 이제 생활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을 조금 편집을 해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대화를 하면서 풀어보면 저도 시간이 세이브 되고 여러분들도 글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읽어야 되지만 이런 영상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뭐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많이 서로 오히려 글보다는 영상이 더 시간도 세이브 되고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은요, 2018년 4월부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해요. 지역적으로는 좀 편차는 있겠지만요, 큰 그 부동산 흐름을 이 지역적인 부분이 어느 틈엔가는 이렇게 따라가서 합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적어도 2018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를 우리가 알고 투자에 임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지식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2018년 지금부터 해서 하반기보다는요, 지금 4월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가지 목차로 구성을 했어요.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규 아파트 시장의 그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8년 전망입니다. 작년 2011년 11월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예,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보시면 가격보다 공급 물량의 하방 압력이 커진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사실 지금 거의 맞고 있는 그런 추이죠. 예,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동성 축소. 시장에 돈들이 부동산으로 유입이 되질 않고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금리는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과거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항상 매매는 좀 주춤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축소되는 2018년이기 때문에 매매는 관망세로 전환이 될 거다. 라는 첫 번째 분석이었고 두 번째는 수요는 위축될 거다. 왜냐하면 총 양적으로 접근했을 때 돈을 빌리는 데 대해서 제약이 커져요. 그래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 대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이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대출 규제가 현실화가 지금 됐기 때문에 수요 위축은 불가피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하지만 교체 압력, 집이 낡아서 나는 팔고 새 집 사야 되겠어 라는 수요, 또 투자, 50대, 60대 정년 퇴직하신 어르신들 어떠세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는, 네, 그런 수익형 부동산 상품.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월세. 네, 이렇게 임대 수요 분들은 계속 시장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매매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양호한 상품, 부동산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연못이 아주 좋죠. 뒤에 폭포도 나오고. 네, 부동산 중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거나 아니면 상품이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급 물량이 없거나 이렇게 양호한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했고요. 세 번째, 준공 증가. 다들 아시겠지만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지방을 기점으로 해서 쭉 수도권까지 증가하고 있고 올해, 내년 계속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시장에 매매, 전세, 월세 네, 모든 공급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시장별로는 역전세 난도 좀 있을 수 있고 거래는 기존 아파트 거래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오죠. 그래서 매매는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거다. 요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유동성 축소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금리 인상. 이미 금리 인상은 예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근영 외에 또 어떤 분이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 보고서들은 거의 통계를 근간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면은 아마 맞으실 것 같아요. CD 금리가 1% 상승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6개월 후에 1.69%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이 연구 논문에서 입증이 된 거죠. 매매는 이제 6개월 뒤에 1.69%가 하락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좀 더 심하고요. 1년 차로 봤을 때 매매가가 마이너스 2.4%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 또 한 3%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가서는 그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금리하고 전세 월세와의 관계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요. 금리가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월세로 내놓으신 분들 금리가 올랐네? 전세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세로 전환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보다가 전월세 전환율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이제 매매 시장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매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전월세 전환율 추이예요. 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인데요. 공식 보시게 되면 전세금 마이너스 월세 보증금 분의 월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을 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월세가 1억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일까요? 전세금 2억 빼기 월세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죠. 1억분의 6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6%라는 전월세 전환율이 나오게 됩니다. 6%면 좀 높은 거예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3%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3월 매경신문 기사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0% 그래서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각 구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평균이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이 됐다. 이제 요거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은 되냐면 전세 공급이 일단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까지 지금 이 시장에는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서울 역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공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안정 추세로 돌아서게 되고요. 그동안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가신 분들까지 이제 전세로 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가시면서 월세 수요 자체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주인분들께서는 그래도 월세를 고수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를 했는데 월세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월세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세도 일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월세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적인 부분을 보실게요. 우리가 2015년, 2016년에는 전세 공급이 적었죠. 전세 공급이 적었다라기보다는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물량도 시장에 적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리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월세 보증금에서 뭐 돈이 조금 더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집주인 분들은 또 월세를 선호했어요. 예. 세입자분들은 전세를 선호했는데 집주인분들은 또 월세를 선호했기 때문에 전세도 반전세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장 흐름을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공급은 감소하고 전세 가격은 상승했어요. 그래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이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매매가가 3억 5천, 그런데 전세가 3억, 3억 천, 이렇게 갔어요. 예, 그러면 매매가가 3억 5천인데 전세가 3억. 그러면 5천이죠. 5천을 갖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집이 1년 만에 4억이 됩니다. 그럼 내가 5천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거죠. 좋은, 그 같은 아파트의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는 4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5천 투자해서 7천을 벌죠. 1년 만에. 예, 그렇게 갭 투자가 너무 갭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죠. 그런데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도 많이 안정세를 찾고 월세 가격도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로 살펴보면 지금 4억이죠. 여기서 갭 투자는 4억에 팔았어요. 지금 4억이에요. 그런데 전세가 갭 투자가 4억에 팔았는데 전세가 3억, 3억 2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과거에 5천 갖고 투자하셨던 분이 지금은 8천, 9천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죠. 예. 투자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투자 금액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오를 가능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8천, 9천을 투자해도 지금 사실 더 오를 거를 보장할 수는 없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갭 투자 시장을 보시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 이 부분은 항상 참고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리스크 두 번째예요. 수요 위축인데요. 다주택자가 주택 재고량 중에 40%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되면 다주택자가 현금을 많이 융통할 수 있는 그런 금액적인 그런 게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요는 위축될 거다. 라는 분석이고요. 잔금 과정에서 일부 차입 제약.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분양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내가 이 집에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지는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월세 놓고, 나머지는 이제 월세 놓고, 그, 이자를, 네, 월세로 해서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나는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게 그렇게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렇게 계획해 놓은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돈을 여기저기 다 맞췄는데도 내가 입주를 못해. 그러면은 팔아야 되죠. 근데 입주 물량이 많고 그런 분들이 많게 되면은 예, 쌓이게 되죠. 물건이 쌓이게 되면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어, 교체 수요. 집이 낡아서 내가 집을 좀 새 집을 사야 되겠어. 이런 수요는 계속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계속 시장에 존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분양 수요는 지속될 거다. 음. 제가 이렇게 시장을 보면 저도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거의 한 17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5년을 저는 기획 업무만 했어요. 예, 부동산 개발, 뭐, 분양 마케팅 기획, 이렇게 기획 업무를 하면서 시장을 항상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매매 시장이 좀 위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분양 시장은 상당히 청약 경쟁률이 계속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 이런 아주 호조세를 보이는 네, 그런 패턴들이 종종 나와요. 그때 특징은 이렇게 매수 심리,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나 기존 주택을 사실 때 어차피 지금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돈 주고 샀다가 이거 떨어지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을 가지시고 매매하시는 거를 많이 보류를 하세요. 그런데 분양가는 어떻게 보면 내가 원가에 산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분양 아파트 아주 입주 물량 모이고 아주 안 좋은 데 아니면 상대적으로 네, 입지 좋고 분양가 괜찮고 이런 데는 어차피 3년 뒤에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여기는 프리미엄이 안 붙을 수 없어. 오히려 내가 분양을 받아서 가장 싼 가격에 받아놔야 더 안전해.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하락, 이 추세가 반복이 되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됐다고 해도 진짜 좋은 입지에, 진짜 좋은 지역 시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분양이 딱 나왔는데 분양가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사실 3년 뒤에, 4년 뒤에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3년 이상 걸리잖아요. 입주 때까지.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그 부동산 주기를 한번 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 네,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거 봐왔고. 그래서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분양 수요는 올해는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두 번째는 기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좀 통계 자료를 볼게요. 매매, 전세,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시장이고요. 음, 먼저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볼게요.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한국감정원 자료는 지금 1월 가격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2월과 3월인데 네, 이거는 곧 나오는 대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라는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가 2007년 개발해서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의 지표를 말합니다. 기준 연도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네, 다음 해 집값이 오르 내림 정도를 반영해서 98 혹은 103 등으로 표기를 합니다.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 가격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서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게
바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저도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지역을 분석할 때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 해서 2012년은 여러분 아세요? 2012년, 13년은 13년 12월은 조금 나았나요? 근데 2012년은 진짜 부동산 아마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는 거는 다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지금 이 좀 진한 색깔이 전국이고요. 흐린 하늘색이 수도권이에요. 제가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 자료를 좀 이제 그 자료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지역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겠는데요. 계속 이제 이때 정말 저도 이때 분양할 때 진짜 꽁꽁 얼었었거든요. 이때를 한번 이제 딱 하락을 찍고 나서 다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12월에는 조금씩 이제 한겨울이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계속 이제 상승을 해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뭐 중간에 한번 이제 좀 부담감에 약간 횡보라든지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계속 이제 상승이 되어 가는데요. 2015년, 2015년. 네, 2015년 봄에 상당히 분양시장 좋았죠. 이때부터 이제 분양시장이 쭉쭉 올라가고 매매시장도 좋았어요. 계속 이제 좋게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사실은 2월, 3월은 좀 꺾여요. 그래서 지금 이런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꺾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좀 꺾여갈, 이렇게 꺾여갈 좀 확률이 좀 많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꺾여가는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은 적어도 2018년은 좀 장세가 이렇게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보시면 출렁출렁 이렇게 하는데 보합이 가다가 한 번 더 오르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언제죠? 어. 네, 작년 4, 4분기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더 안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수도권이나 전국이나 다 이제 전세의 방향성이 좀 안정 추세로 이렇게 틀어지는 형국을 보이죠. 예, 방향성은 사실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특별한 시장에 큰 호재가 없는 한, 뭐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큰 호재가 뭐 지역적으로 큰 호재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 한, 이렇게 쭉 한 방향은 쭉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 추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막 변동성이 한 번에 있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쭉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보시고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나왔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급하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 정책상. 네. 꺾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꺾여서 좀 하락, 보합세, 요렇게 올해 시장은 흘러갈 것 같아요. 전세도 쭉 안정세, 매매도 한번 꺾이고 나서 또 쭉 거기서 횡보를 이어가는, 횡보 내지는 횡보하다가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아파트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 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없겠죠?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좀 지역적인 그런 뭐 개발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신규 아파트 시장, 분양가 입주 시장인데요. 먼저 입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전국하고 수도권이 다 2017년부터는 굉장히 물량들이 많죠. 예, 저는 이제 거의 제 보고서에는 랩스, 과거에는 부동산 114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랩스의 통계 자료를 쓰고 있고요.
임대세대 제외하고 재건축 1대1 그 조합원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 분양 물량만 네, 저는 추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물량이 많았다가 쭉 줄어들죠. 이때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그 회피 물량, 예, 분양 물량 쏟아지고 나서 계속 미분양이 시장에 이렇게 적체가 되어 있었던 네,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그 여파 때문에 사실 네, 2011년, 12년 뭐 이렇다 하게 공급이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 참 예, 공급하기에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죠. 예, 그리고 미분양도 그때 상당히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2013년에 제가 송도에서 오피스텔 분양할 때 어떻게 팔아야 되나 오피스텔 10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을 이제 그 마케팅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팔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었고 2013년 같은 시장 여러분들 되돌아보시면 미분양 할인 이런 거 플랜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장이 좀 어려웠던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지방부터 쭉 시장이 이제 호조세로 올라오게 됐죠. 이때 이제 공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신규 분양 물량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좀 낮았죠.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지방부터 먼저 쭉 이제 그 분양시장 호조세가 쭉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수도권도 같이 탄력을 받는 그래서 2015년에 제가 분양하고 진짜 놀란 게 너무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 16년 진짜 분양 잘 되는 네, 이런 시장이었죠. 2017년에도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분양이 상당히 잘 됐어요. 예. 근데 2017년에 물량 늘어난 거는 거의 이제 지방에서 먼저 입주 물량이 쭉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 지방은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수도권에도 지금 이제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입주 물량들이 한 2020년 정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쭉 하락세를 타는, 이제 감소세를 타는, 네, 감소세를 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9년, 10년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감소세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한번 공급이 쭉 몰려 있으면 그 물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소화될 수 있는 기간을 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한번 쭉 오르고 또 부담감에 횡보하다가 쭉 또 입주 물량이 쭉 끌어올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이때 2007년, 8년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별로 선별적으로 이제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양 물량은 사실 뒷페이지이구나. 제가 이렇게 따로 뭐 이걸 연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좀 이제 감소세를 타고 네, 분양 역시나 좀 아마 감소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 이렇게 좀 감소를 하면서 또 하락된 시장은 다시 또 어느 틈엔가 안정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 이 보고서가 지금 2018년 하반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이제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은 수도권도 입주 물량 증가, 전국적으로도 다 증가하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갑자기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갈 그런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맞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분양 현장인데 분양 현장도 네, 18년에 수도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수도권에 이제 분양 물량이 좀 급증을 했죠. 많이들 분양하세요. 올해 일단 땡겨서 분양을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은 좀 이제 없다고 나왔는데 집계가 많이 안 돼서 그래요. 내년에 분양할 물량들을 네, 집계도 많이 안 됐고 이제 지금 인허가가 이제 들어간 사업장들
뭐 이미 올해 초에 들어간 사업장들 인허가가 나는데 뭐 8개월도 있고 뭐 1년도 있고 인허가 기간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인허가 중에 있는 것들은 이 랩스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아마 2018년 한 3, 4분기 정도 돼야 이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좀 늘고 있어요. 좀 늘고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또 이 분양 예정 물량까지 잡은 거거든요. 2018년에 또 이제 늘었기 때문에 19년, 20년, 21년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국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상당히 몇 년 동안은 좀 이제 전국이나 수도권이 향후 몇 년간은 좀 이런 물량, 나중에 또 이제 입주 물량이 또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잔금 처리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역적으로 정말 선별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이 다 이렇게 그 분양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예, 경기 지역에 몰려 있고 일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역에는 사실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이제 추세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지역적으로 물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업계 향후 전망 분석.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난. 이제 예, 요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향후에 당초 이제 목표한 대로 2018년 하반기는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될까? 항상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 갭 투자 시장. 참 이 갭 투자 시장이라는 표현이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매매와 전세의 갭, 아파트 갭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페이지에서 항상 이 추세를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지역별로도 또 이 추세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국하고 수도권만 지금 나열을 한 거고요. 분양 물량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전국적이고 수도권도 그냥 수도권 전반적인 거지, 세부적인 뭐 안양시, 뭐 군포시, 의왕시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국감정원 자료, 요거 한국감정원 자료예요. 한국감정원에 들어가시면 다 이제 세부적인 뭐 서울시도 세부적인 구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뭐 김포시, 안양시, 뭐 남양주시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추세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전월세 시장도 항상 이 추이를 보셔야 되고, 분양시장, 입주시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뉴스를 보시면 어떨까? 그럼 아마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분양코코 네, 부동산 주간시황 거의 못 올려드려가지고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 파트 올리는 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거의 분류를 해서 올리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좀 잘 신경 써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미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거 한번 따라서 한번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매매하고 전세 그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좀 받쳐줘야 매매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사실상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매매도 관망세로 전환이 되고 어떤 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 전세는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월세 수요도 전세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로 편입이 되면서 네, 전세 시장 특히나 안정화가 되고 월세 시장은 약간 그래도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월세는 좀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금방금방 안 나가게 되면 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좀 크네요. 일단 5만 원부터 조금 조율을 해서 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 시장도 약간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저 이제 보고 있고요. 분양 시장은 네, 입지, 공급 물량, 분양가별로 양극화가 좀 지속될 거다. 입지 좋은 데는 우리 부동산은 뭐 부동성, 부중성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입지가 좋은데, 입지가 좋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공급 물량이 몰리지 않은 데가 있고, 이렇게 부동산의 성질 때문에 입지하고 공급 물량, 이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되고요. 지역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개포자이 같은 경우 참, 분양가 안정적으로 나왔죠. 이렇게 요즘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 분양 현장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될 거다라고 이제 그 업계에서도 판단들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책정하지는 않으시고, 아, 저희가 이제 뭐 보수적이다. 양호하게 책정한다. 아주 긍정적으로 책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책정하기보다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보수 내지는 양호 이렇게 분양가는 책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특히 많은 지역은 보수, 안정 그 사이로 분양가 책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지 공급 물량 분양가별로 양극화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입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금 대출이 많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가능성이 좀 잔존할 것 같아요. 이제 잔금 대출 금액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요. 지역의 공급 물량이 좀 적다. 새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 몇 년째 없었어. 이런 지역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지역은 사실 올해 안에 가격이 훅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래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하락이 한 번에 훅 떨어지고 그런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꺾어지면서 좀 약보합세로 이렇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해 모든 입주 시장이 한 번에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닐 거고요. 네, 아닐 거고요. 좀 공급이 많이 몰린 지역은 사실상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좀 종합을 해 드릴게요. 예,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움이 많이 되셔야 될 텐데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진도가 나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거의 수도권이나 지방은 광역시, 그 다음에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분양 대행 수주 PT 제안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용역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자료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시간 가졌는데, 저도 사실 뭐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페에 또 Q&A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됩시다. 감사합니다.